네, 지난 8월 1일입니다. 터키와 이탈리아와 리비아 이렇게 세 나라가 3자 정상회담을 터키에서 비밀리에 했어요. 한번 지도를 잠깐 볼까요? 터키하고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리비아하고 저 왼쪽 위에 있는 이탈리아하고 거리적으로도 굉장히 사실 멀리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이 세 나라가 비밀리에 3자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하는데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핵심 의제만 공개를 했어요. 핵심 의제가 뭐냐면 아까 지도에서 보서 알겠지만은 그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많이 건너가거든요. 그 불법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지중해 3개국이 모여서 이제 회담을 했다. 그 불법 난민 문제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리비아가 어떻게 보면 관통로예요. 그러니까 저쪽 서아시아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아에서 넘어오는 중동 난민들 포함해서 리비아를 거쳐서 이탈리아 거쳐서 유럽 본토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유럽에서 큰 문제, 골칫거리지 않습니까? 난민 문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야겠다. 좀 중지를 시켜야겠다 해서 터키, 이탈리아, 리비아 3국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부속 협상 내용은 공개는 안 됐어요. 표면적이고.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리비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 불법 이민자, 난민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런 대책회의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유엔 난민기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총 32,400명이 리비아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리비아 통해서 곧바로 들어가는 게 이탈리아거든요. 그럼 이탈리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과 12월 두 달간만 그러니까 리비아를 통해서 이탈리아를 건너온 이제 방글라데시인이 3,8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 그 리비아 거쳐서 이탈리아 가는 사람들이 방글라데시인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뭐 저급 3D 업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다 불법 체류자라고 그러고, 또 그 배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리비아 앞바다에서 이게 61명이 막 난민자들이 수장당하고 막 많이 태우니까, 그리고 가족 어린 아이도 많이 죽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긴 하죠. 아까 그 맨 처음에 봤던 그 지도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 유럽으로 가려면은 특히 이탈리아 쪽으로 계속 가려면은 리비아보다는 사실은 그 리비아 왼쪽 위에 있는 튀니지 저기가 이탈리아하고 더 가깝거든요. 근데 그 굳이 튀니지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지 않고 리비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 튀니지 통해서 많이 갔어요. 원래 갔는데 이유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압력을 행사한 거죠. 하지 마라. 이유 등등 했는데, 그래서 튀니지로는 불법 난민자를 리비아로 보내버려요. 그 튀니지 경찰 당국이. 그러면 왜 리비아는 보내냐? 그 늘어난 이유가 바로 리비아가 지금 사실상 내전 상태예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비아는 지난 2011년에 아랍의 봄 혁명 여파로 카다피 정권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내전 상태인데, 크게 이제 동부 서부로 이렇게 나누는데, 동부 쪽이 이제 유전지대가 많아요. 그쪽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거기다 지원을 하고 군사시설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서부 쪽에 이제 리비아 통합정부가 있습니다. 이건 유엔의 승인을 받은 그러니까 합법정부예요. 이거에 이제 터키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동부 서부 갈라져가지고.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큰 지역이 동부 지역이고, 저 끝에 이제 저 살색이 저기 서부 지역이거든요. 트리폴리 있는데 저쪽이랑 이제 충돌하고 있는데, 터키가 저기 저 살색인 GNA 유엔 공식 승인받은 서부 그 정권을 지금 지지하고 있고, 동부에 있는 그 LNN이라는 리비아 국민군을 지금 누가 지원하고 있냐면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지역에다 유전도 많기 때문에 저 지역에다 뭐 러시아 군사시설도 많이 이렇게 증편하고 있고 해가지고 저 동네가 단순히 내부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투쟁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리비아는 터키 대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사실상 난민들이 리비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여기서 동부로 받아요. 동부 쪽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구 관할이냐면은 러시아 관할이에요. 받아가지고 서부로 해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유럽으로. 왜 그러냐? 러시아는 난민을 하나의 하이브리드 전쟁, 무기로 써가지고 유럽 정세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난민 공격을 한다라고 지금 이탈리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리아에서 그 터키에 패배했던 그 러시아가 이번에 이제 북아프리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리비아에서는 절대로 터키한테 이 패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러시아가 도대체 그 시리아에서 왜 터키한테 패배했는지 그 원인은 알고는 있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의 오만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 시발점은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삐삐 공작이죠. 거기서 이제 시리아가 그 헤즈볼라 붕괴시키면서 시리아의 사실상 지상군 역할을 하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패퇴하고 연쇄적으로는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 지금 이 중동 라반트 지역에서는 러시아하고 터키가 지금 세력 대결을 벌이고 있어요.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리아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를 제거함으로써 그 권력 공백을 이제 터키가 HTS, 지금 현 줄라니 정권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장악을 했듯이, 그 러시아가 빠져나간 지역에 이제 터키가 내려왔듯이 마찬가지로 리비아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까 동서로 나눠가지고 터키와 이제 러시아가 세력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시리아가 무너지니까 여기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왜 무너졌냐? 이런 팽팽한, 크게 전문가들은 세 가지 관점으로 얘기하는데, 첫째, 러시아가 여기 북아프리카와 라반트 지역을 이제 뒤로 배척하고 러우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여기가 이제 전력이 약해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비아를 관리하는 게 누가 관리했냐면 러시아 뭐 특수부대가 와는 게 아니라 와그너 그룹이, 아시죠? 와그너 프리고진. 그 사람이 직접 관리를 한 거예요. 여기다 군사시설을 짓고 거기서 테러도 일으키고 해서 뭐 등등 그쪽을 이제 동부 지역 세력들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국내 정치 투쟁으로 뭐 자살 당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사망했어요. 그러면서 그 와그너가 붕괴하면서 여기서 또 힘이 빠져가지고 다 퇴퇴하게 된 거죠. 동시에 이제 퇴진한 거죠. 근데 그 핵심 이유가 뭐냐? 바로 와그너 그룹 수장 제거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다. 그게 이제 푸틴의 세 가지 오판 중에 하나, 제일 큰 거죠. 그것 때문에 리비아를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프리고진을 제거한 거가 푸틴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음모론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음모론이라고는 하지만 음모론이 네. 아닌 걸로 많이 알고 있죠. 사실이라고. 그렇죠. 네. 근데 이 와그너 그룹이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영향력 투사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해야 될 일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용병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작 부대라고 해서 이제 그린베레가 이런 역할을 해요. 소규모 병력으로 이제 영향력, 그 권력, 그 군사력을 투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와그너 그룹이 이 역할을 했는데 이게 그냥 확 무너지니까 리비아에서도 이제 러시아 영향이 같이 패퇴한 거죠. 시리아에서도 빠지고 리비아에서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또 누가 치고 들어오냐? 터키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담은 리비아는 내 땅이야라고는, 내 영향력권에 안에 있어라는 약간 선언적 의미가 좀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리비아에서 터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리비아하고 그래도 좀 가까운 나라가 이탈리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터키가 이탈리아한테 이제 또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그 모양새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탈리아도 터키의 이런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터키와 이탈리아 두 나라 간에 뭔가 서로에게 이득이 될 만한 그런 긴밀한 뭐 뒷거래가 있지 않을까요? 그 뒷거래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보니까 이탈리아하고 터키는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양국 정상이 지난 4월에 만나서 새 그 무역 규모 목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00억 달러 교역량을 늘리자.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한 57조 한 4천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그 작년 규모가 322억 달러, 46조인데 뭐 10조를 올려버리자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관계가 돈독하고, 그다음에 핵심이 뭐냐면 군사협력입니다. 군사협력은 뭐냐면 12월 이탈리아는 튀르키예 방산기업 바이카르라는 이탈리아 항공업체, 그 튀르키예 방산기업인 바이카르가 이탈리아 항공업체인 피아조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인수를 했고, 또 올해 3월에는 그 똑같은 튀르키예 방산업체 그 바이카르가 이탈리아 최대 방산기업인 이제 네오나도를 합작 투자를 해가지고 드론 공장을 새로 이제 조인트 벤처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군사 안보적으로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럽 축구 선수권대 유로파 2032년을 공동 개최하자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축구로 통합되면 끝난 거거든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독하다는 거예요. 이탈리아하고
터키하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남부 유럽 쪽의 국가들이 이제 중동으로 이제 동진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그 인디케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중해권이 먹을 거리가 많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려면 어떻게 보면 그 맹주인 터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리비아 그 주변국 중에 한 리비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해서 약간 유럽에서 약간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이 이탈되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영국, 프랑스도 사실상 이국가 해법을 얘기하는 것도 그게 유럽은 먹을 게 없다. 어떻게 보면 동로마 이 비잔티움 제국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여기 있다, 중동에 있다라 가지고 지중해권으로 설설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분열되는 양태가 보여지고 있고, 그 관문인 터키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고 또 리비아를 거쳐야 되니까 이들과 유럽 남부 국가들은 아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지금 그런 게 이번 3자 회동에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뭐 이탈리아 사람들 축구 좋아하는 건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거고, 터키를 가면요 버스를 타고 이게 쭉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장거리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가는 데마다 축구장이 있고 가는 데마다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전부 다 공을 차. 그래서 야, 터키는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축구로 터키와 이탈리아를 묶는 거고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터키가 시리아에서 자기 영향력을 이렇게 확대하는데 성공했던 것처럼 리비아에서도 그 영향력을 이렇게 장악하려는 그 배경에는 터키하고 리비아 그 사이에 지중해에서 또 엄청난 또 석유가 많이 묻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두 나라 간에 이 석유 개발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그 석유가 묻혀 있는 그 지중해에 터키와 리비아만 있는 게 아니라 터키하고 아주 왼수같이 지내는 옆에 그리스가 있고, 그렇죠. 또 옆에 또 이집트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급기야 이제 2022년에 이제 터키하고 리비아가 공동 이제 시추 개발, 자원 개발 MOU를 했어요. 그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 재밌어요. 저게 리비아하고 저 위에 터키 연결된 점선 있지 않습니까? 저게 공동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어허. 저기에서 이제 공동으로 석유 개발하자 2020년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주변국 그리스, 이집트가 이제 난리를 난 거예요. 저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집트 경제 수역도 잘라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점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을 내는 것이죠. 이집트도. 그리스는 이제 터키랑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자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쪽에서도 이제 화를 내고 있고, 그래서 구도가 터키, 리비아 대 이집트, 그리스 구도로 지금 나는 에너지 쟁탈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에너지 자원이 많다 보니까 남부 유럽이 자연스럽게 일로 이제 편입되는 약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MOU를 하다 마다 했는데 이게 이제 터키가 힘이 강해지니까 이제 터키의 입김을 함부로 못하고,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하고도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왜냐하면 그 라파 국경에다가 막 가자지구 국경 때문에 그것도 하고 또 난민도 안 받겠다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다자 외교, 이른바 문어발 외교를 해서 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밸런싱 한다는데 지금은 전부 다 하고 싸워요. 터키하고도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고 리비아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물 얘기도 했지만은 에티오피아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사방이 적이야. 미국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랑 이제 공동 군사훈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가 약간 왕따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가 지금 맹주거든요. 지중해권에서는. 그러니까 터키랑 어떻게 교류를 잘할 것이냐. 그리고 터키도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그 흐름이 양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3자 회동도 트럼프 대통령의 윤허가 있지 않았겠느냐, 리비아도. 그래서 요번에 그 얘기했던 2020년에 작성했던 MOU 공동 개발도 아마 유럽은 반대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윤허로 아마 터키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공동 개발로, 공동 시추 개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전쟁에서 이제 터키와 리비아, 이탈리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승기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리비아 얘기 나오고 이집트 얘기 나왔으니까 아프리카 얘기하는 김에 여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말릴랜드.
아마 소말릴란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소말리아 바로 위쪽에 있고 또 아직까지는 620만 명 정도만 살고 있는 자치령이에요. 자치국가인데 지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나라예요. 그 예멘과 마주보고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굉장히 위치적으로 한번 그 소말릴란드 위치 좀 보여주세요. 소말리아하고 빨간색. 예, 저기죠. 예멘하고 바로 마주보고 굉장히 위치적으로 중요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아직도 여기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이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말리란드 이름에서 알고 있듯이 이제 소말리아하고 이제 분쟁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령 지역인데 해방이 돼가지고 소말리아로 편입되냐 안 되냐 갖고 분쟁하다가 그냥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91년에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소말리란드가. 근데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외교적 국가 인정이 안 된 것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국제사회는 이제 아프리카 연맹 국가 AU에서 굉장히 이걸 반대해요. 왜냐하면 부족 국가가 반발해서 국가 세워주면 아프리카 난장판 된다는 거죠. 부족이 서로 너도 나도 다. 그래서 이제 이거 통제해야 된다. 근데 이집트도 반대해요. 이거를 자기 홍해 뭐 여러 관리권에 대해서 이게 또 소말리랜드가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 근데 복잡하게 설켜 있어요. 그 역학 구도가.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그 연맹 관련 사람들이 이제 이건 반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국가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 인정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소말릴란드 여기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네들 국가로 인정해 줄게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그 대신 우리의 요구를 좀 들어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보통 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머리가 회전이 빠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뭘 요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반대예요. 감독님 말씀하신 건 반대인데 트럼프가 소말릴란드한테 요구한 건 이거예요. 가자 주민을 좀 받아달라. 글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소말릴란드 그 수반은 그런 공식적인 요청 받은 적 없다라고 해요. 근데 오히려 급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소말릴란드거든요. 거꾸로 제가 얘기를 했군요. 소말릴란드가 급해요. 어허. 독립을 인정받고 싶은데 뭐 딴 데 찾아가봐야 뭐 바이든 찾아가봐야 소용없고 국제기구 가봐야 아프리카 연합에서 안 된대. 그러면 안 돼. 민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쿠르드 쪽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운명이. 쿠르드 쪽도 미국의 대리 세력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서 국가 좀 만들어줘 하는데 안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 역학구다가 다 엉망이 되니까. 똑같아요. 소말릴란드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엄청나게 지금 추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소말릴란드 쪽에서? 네, 수반에서. 그래서 아까 자꾸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죠? 그거 말고, 저 지도 보면요. 소말릴란드가 저 바로 위에 홍해가 있죠. 바로 위에 예멘이 있고, 아덴만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해적들이 많거든요. 저기에 미군 해군 기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거 거꾸로 이 소말릴란드가 제안을 한 거군요. 예, 제안을. 미군 공짜로 왔어. 아하. 돈 안 받을게. 써. 그리고 히토리우 광물 공짜로 줄게. 다. 심지어는 히토리우까지 나옵니까? 예, 히토리우까지 광물 줄게. 대신에 우리 국가 인정해줘.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 빨간색 저기 베르베리 항구에 미군 기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홍해 다 통제합니다. 어허. 다 통제해요. 예멘 이제 필요 없네. 예멘 이제 후티방군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통제. 그럼 지금 저기 통과하는데 그 보험 할증률이 장난 아니에요. 후티방군 맨날 미사일 공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조건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갖다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중요한 관심 포인트고 오히려 미국 안보 싱크탱크인 그 허디슨 재단에서 선임 연구원 이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는 당장 이거 조건 받아야 된다. 국가 승인해주고 저거 받기 시작하고 받아놓은 다음에 미국 병력 쓰지 말고 이스라엘 애들 보고 하라고 그러라고. 이스라엘 보고 안보 책임을 저기다가 이스라엘 해군을 박아놔라. 그럼 이스라엘 애들이 후티방은 다 거의 뭐 섬멸시킬 수 있다고. 저기만 있으면 진짜 해상권이 장악되는 거예요. 아까 지중해권은 터키가 맹주지만 홍해 이쪽 권은 이스라엘한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한테도 이익이 되고 대신 방어해 주니까 미 해군 안 쓰고 이스라엘 해군 써가지고
후티 반군 그거 선멸이거든요. 지난주에 그 이유진 PD가 방송했듯이 막 후티 반군 애들 막 상륙부대 한다고 지금 쇼하고 뭐 영상 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다 해군기지 만들어 놓으면요 다 쓸어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남는 장사다라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공식 국가가 아닌데 개별적인 국가들은 인정을 해요. 대표적으로 후티 반군의 가장 그 적대적인 아랍에미리트가 저기에 소말리랜드에 가가지고 군사협정을 맺었고 군사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이 또 여기다 농업협정을 하고 있어요. 대만은 중국의 주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되게 싫어해요. 중국이 싫어하는 건 무조건 트럼프가 해야죠. 그래서 이걸 받으면은 이스라엘도 좋고 주변 안정화되고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싱크탱크들을 전문가들이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거 당장 받으라고 그렇게 지금 그런 여론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